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2부. 이 코너 아직도 하는구나. 나 몰랐어. 저도 불러서 알았어요. 네.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잡담하는 줄 알았죠. 네, 맞아요, 친한 맞아요. 사람들끼리. 네, 아까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시간을 음악이 들려가지고 사건 살롱 일단 읽을게요 원고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조의 이건 내 멘트가 아니구나. 양변 백변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읽을 인사도 대신할 뻔했어. 다 하세요 그냥. 네?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하세요. 혼자 다 해요. 너무 좋아. 아니 왜냐면 사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백성문 변호사랑 저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0년 친구고 양조열 변호사는 제가 첫 방송 데뷔할 때 파트너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기억이 생생하죠. 네, 엠모 방송에서. 네, 엠모 방송에서. 재밌었어요. 네. 저한테 왜 저런 사람을 저기 방송국에 소개시켜줬냐고 양 변호사가. 그때 뭐 거의 그 기억이 나요. 원사이드 그 기억이 게임이었거든. 나. 핫샷 데뷔라고. 어쨌든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 오랜만인가요? 네. 근데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오랜만. 나 요즘 하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총선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또 사건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사건도 웰리 요 총선이랑 여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암울한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서초동과 여의도가 막 섞여 있는 이게 좀 맞아요. 있잖아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건인데 요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최근에 법정이 아마 결심 공판 때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검찰이 본인에게 술을 주면서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압박을 했다. 뭐 이런 내용 맞죠? 맞아요. 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백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 4일이죠. 결심 공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 과거 이재명 지사를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때 이제 물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진술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 건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기 때문이다. 세미나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는데 수원지검 얘기는 거기가 1315호실이라고 합니다. 회의용 테이블에 나, 김성태,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을 모아놓고 외부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뭐 연어회 등등을 갖다 주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또 심지어 종이컵에 뭐 술을 마시고 뭐 그런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그 회의회당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일파만파된 거죠. 양변. 일단은 이런 주장이 터졌어요. 저 결심 공판에 나온 거예요. 검찰은 뭐랍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애초에 술 자체를 반입하는 거, 음식 자체를 반입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일단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원지검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반박과 재반박 또 재반박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창고에서 마셨네, 진술 녹화실에서 마셨네 이러던데.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일단 관계자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음식 같은 걸 외부에서 반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약을 하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에서는 아니다 일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거 말고 통로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게 한 번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던 와중이었고 그중에 술을 마신 적도 한 번 있었다라는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서 보도한 게 이번인지 이 내용 자체는 지난해 12월에 한번 그 옥중에서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록했던 노트가 있어요. 내가 겪었던 일이랍시고 근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쭉 관심을 못 받다가 이것도 정치쇼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좀 뭐 민주당이 좀 뭐 앞선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12월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먹이니까 보다 못한 교도관이 화를 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유튜브에. 근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교도관이 보이지 않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진술이 많이 바뀐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짜도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또 7월 3일로 바뀌었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시간은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장소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진술록갓이라고 네. 창고는 아예 다른 곳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광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7월 3일 오후 5시 정도에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예. 검찰에서 공개한 출정 일지를 보니까 5시 5분에 검찰청을 떠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검찰에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되지 않는다. 더 계속 이런 진술이 반복되면 주장이 반복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기사로 본 것만 보면 검찰 측이 반박한 거 보면은 뭐 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한 날짜에 대한 출정일지 공개했고 그 당시에 교도관, 검사, 뭐 수사관 다 조사해 봤더니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그저 방현철 부사장인가요? 네. 거기도 아니라고 하고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건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치적인 거 빼고 우리 네. 사건만 보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들끼리 어떻습니까 양변 이거 사실 이게 진실 무슨 여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사는 본인이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 그 계기를 설명하는 네. 과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사건 일지를 봐가면서 언제 마셨다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보다는 과거의 기억들 어쨌든 되짚어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시 수사검사라든가 아니면 쌍방울 직원분들에게 이거를 물어봐서 아니었다고 한 진술은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그쪽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박용철 회장이나 이 전 부회장은 다 이화영 전 부사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입장 그리고 자체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교도관 분들은 검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 게다가 논란이 돼버린 거는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차장검사분이 검찰 내부에서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2018년도에 그때는 대구였었고 그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를 제공했고 심지어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까지 발생했던 일까지 있어서 그게 알려지면서 이게 좀 더 커졌죠. 사실 이게 복도 CCTV를 공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CCTV는 보통 보존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니까 남아있지도 않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건 이화영 부지사 이 진술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검찰의 뭐 술 이거 다 빼고 네. 회유 등을 통해서 보고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메인 아니겠어요? 어찌 됐건 간에 내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그 진술을 바꿨다. 나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바꿨다. 그렇죠. 근데 이 진술을 처음 한 날은 작년 6월 9일입니다. 그건 아예 신문 조서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6월 19일에도 그 과거 언론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술을 마셨다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6월 30일, 그다음에 7월 3일이에요. 그럼 진술을 바꾸고 무슨 또 회유를 받아서 이걸 하는지 일단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던 거 뭐 교도관, 뭐 수사관, 검찰청에 있는 혹여라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중에 단 한 명만 소위 말하는 양심선언하면 끝인데 이걸 한다고요? 이 현실적으로 검찰청에 들어가 본 분이라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납득이 도저히 안 되네요.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100여 차례가 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조사했던 조사는 남아있지도 않고 지금 이 설명하는 과정에 6월에 그거를 발표했지만 왜 6월 30일에 그러면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는 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번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 처음에 이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 당시 지사에게. 그 날짜조차도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를 만날 수 없는 알리바이가 조성된 날짜를 만들어서 했다는 거고요. 저는 이 논란의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까지 길게 끌어졌다는 얘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년 7개월을 한 사람을 가둬놓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도 보고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두 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없는 일이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아니 왜냐면은 저도 작년에 이제 정치쇼 때 정치 코너에서 이걸 많이 다뤘는데 저 변론 유착 시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진술 검찰 번복된 진술을 되게 유주무죄 가리는 중요한 핵심 증거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진술이 날아가는 게 본인에 유리한 거잖아. 그죠? 이 진술이 없어지는 게 검찰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검찰을 회유하고 압박해가지고 이런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으면 이거는
진술의 임의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떨어지고 증거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재판부도 되게 중요하게 볼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왕희정 부지사거나 제가 저를 선임하시지. 내가 변호사였으면 6월 30일에 이런 회유와 압박이 있었으면 저는 7월 8월 공판에서 바로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CCTV도 나와 있고 법원 입장에서 그래? 당신이 정말 그래서 검찰한테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뭡니까? 검찰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그때부터 아마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검찰에서 법원에서 CCTV를 가져오라 그런지 해서 밝혔을 건데 그러면 지금 깔끔해졌을 거냐. 왜 가만히 있다가 결심 공판 뒤 이야기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 항소심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하세요 요건데.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12월 20일에 목중 노태도 나왔어요. 공개된 시점이 달라졌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변호인도 다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하다.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요. 변호사였으면 그때 이거를 이슈화 시켰을 거다. 진술의 임의성 그거는 이제 문제로. 가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시죠. 근데 그 다른 관련 얘기들은 쭉 해왔으니까. 저를 항소심에 선임하시면.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회유와 압박 등을 통해서 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죠. 쉽게 하면 허위 자백. 네. 뭐 옛날 압박 같으면 이런 걸로. 고문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거를 야.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를 좀 볼게요. 야 이건 뭐예요? 19살 대학생의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가 폭행을 가했는데 피해자는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살아생전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앞이 거의 안 보인다. 사물 구별도 못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이거 저희가 고인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는데 갈수록 목소리 힘이 없잖아요. 이게 폭행으로 인한 어떤 충격이 점점 더 가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두 개는 지난 1일 처음 사건 당일이었고요. 네. 이 뒤에 마지막에 들으신 건 지난 1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해자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폭행을 보면 눈에 멍, 목 졸린 흔적, 다리 상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전치 6주로 입원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왜 목소리가 훨씬 안 좋아졌냐면 입원 치료를 하다가 지난 10일에 새벽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요즘 뭐 의료 문제가 겹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지체되는 과정에서 사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 이거 백변 네. 백변 이게 지금 데이트 폭력으로 12번이나 신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꽤 오래 교제를 했는데 사귀는 내내 뭐 다투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가해자 김모 씨의 폭력성 때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만 11건입니다. 전부 처벌불원 의사 밝히고 한 건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되고 끝났는데 예.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달간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는 건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경찰에 빨리 알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종결이 되고 넘어갔으니까 경찰에서 더 이상 개입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피해자였던 효정 씨가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서 이걸 가족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만 좀 그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친구라는 이 가해자가 나를 때리는 게 일상이었다. 그리고 피해를 목격한 사람도 굉장히 다수 있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변 이 가해자 네. 피의자 불구속이에요 지금? 이걸 왜 왜냐하면 돌아가셨는데 왜 구속이 안 됐지? 지금 긴급 체포를 처음에 했었어요. 긴급 체포했었을 때도 본인이 폭행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폭력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부검 결과 폭력의 정도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 것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폐혈증이 일어난 건데 몸이 아주 많이 다친 상태에서 폐혈증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일 정도가 지나서 입원 치료 상태에서 폐혈증이 일어나는데 그게 폭력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어난 폐혈증은 아닌 걸로 보인다. 옛날에 우리 형법총론 공부할 때 있었던 인과관계 중단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감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 가해자의 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건지 아니면 그 가해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치료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죄명이 폭행치사인지 폭행치 상인지가 문제겠죠. 근데 현재 단순 상인지 폭행치 상인지가. 그렇죠. 그럼 사망의 결과를 이 폭행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느냐 관련해서 제3의 원인이 개입해 사망했을 수 있다라고 본 게 일단은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주검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논란이 그러니까 커지니까 지금 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거는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인과관계 입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 이슈 좀 볼게요. 이거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무슬림 사원을 짓겠다고 했다. 이건 저도 봤어요. 사진. 이게 이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A 씨가 구독자가 무려 552만 명입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보다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슬람 저 신자들을 많이 구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지난 13일 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 선교를 위한 기도처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다. 뭐 공개한 매매 계약서 보니까 인천시 중구 영종도 쪽에 뭐 땅을 한 284.4제곱미터 정도를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근데 주택 이제 주변에 공동주택 같은 건 없는데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역하고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이 대구 쪽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건 주민 생존권 문제다. 이거 이러다가 인근에 교도들이 많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종교적 자유나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은 좀 소수 의견에 그친 상황입니다. 인천시 입장은 어때요, 양변? 아직은 이게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초에 시설이 있는 곳에 뭘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집회에서 건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또 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개발하는 거 자체가 인근 도로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종교 집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 인허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인허가 문제가 근데 이게 뭐 일단 그냥 따져봤었을 때도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해야 되는 용도 변경이 쉽지는 않고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소규모 건물 정도만 가능할 거로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주변에서 이게 소란이 일어나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럼 정말 까다롭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여기 만약에 교회나 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천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내가 그래요. 만약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성당 절 진다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게 이제 뭐 종교 갈등 때문에 뭐 각종 테러나 이런 게 이슬람 쪽에서 일어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대하는 거죠. 거기에 혹시라도 이제 뭐 정말 극단적인 테러리스트가 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슬람 쪽에서 저 아는 분들은 정말 정통 이슬람은 오히려 평화주의자들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모스크가 없진 않잖아요. 이태원에도 있고 있죠. 그런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건 정말 쓸데없는 기우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써가면서 뭐 종교적 다양성이나 소수자 보호 같은 그 취지만으로 허가를 해주기엔 또 지자체의 부담은 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이걸 과연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대구는 그때는 주택 한복판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그냥 공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슬람 신자분들은 대부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분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몰릴 거를 좀 주민들이 꺼려하는 것도 있을까? 그런 것도 포함하면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살롱드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5090님 정치쇼는 알고 보면 그림 맛집이죠.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선물을 그렇게 드려도 소용이 없네. 그림 맛집이랍니다. 갑시다 살롱드지.
à l'affût,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자, a été 오랜만에 possible 눈을 de 좀 faire 깨끗이 씻어봅시다. 양변, 오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오늘은 루벤스의 전쟁의 결말이라는 그림인데요. 루벤스 사실 조금 전에 이제 들어봤어. 종교 갈등과 관련돼서 그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쟁, 인류의 역사 속의 전쟁 갈등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가 이렇게까지 맞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표면적인 이유에 어쨌든 그 배경에는 종교도 있는데요. 1차 세계 2차 전쟁, 1차 전쟁 빼놓고 대부분의 전쟁 원인은 종교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그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림의 한 이게 이 전쟁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한 복판에 전쟁의 신인 마르스가 있어요. 마르스가 빨간 망토를 두르고 휘날리면서 앞으로 진격하려고 있는데 그 앞에 전쟁을 부추기는 여신이 횃불을 들고 이 빨간 망토를 잡아당기고 있고요. 뒤에 다른 여신은 이제 마르스의 애인으로 알려진 비너스죠. 비너스는 역시 반대편에서 빨간 망토를 잡고 마르스가 앞으로 못 나가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횡선으로 기울고 있어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비너스 뒤편에 검은 옷을 입은 여신은 이제 에우로파죠. 근데 공교롭게 에우로파가 유럽이라는 말의 기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에우로파 예. 제가 안다는 전제로 설명하지 네, 말아주세요. 제우스의 이제 뭐 애인이었던 에우로파가. 근데 이렇게 이 구도가 보면 이 전쟁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비너스가 그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르스는 진격을 시작을 했어요. 발에 보면 그림과 책들이 짓밟히고 있죠. 이성은 망각이 된 상황이고 마르스의 앞에는 이 아이를 끄라는 여인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문명 과학기술의 가장 발전된 상징은 건축이었는데 건축 설계도와 건축 필요한 도구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게 됐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뒤에 보면 에우로파, 그러니까 유럽의 말의 기원이라고 하는 에우로파 여신은 검은 상복 차림입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고 옷도 일부 찢어져 있고요. 이 30년 전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빠지게 된 유럽의 상황을 이런 신화를 빌려서 에우로파가 보여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 왼쪽에 보면 끝에 보면 어린 천사, 아기 천사로 보이죠. 지구본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착스럽게 세상이 파괴되는 걸 막으려는 몸짓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죠. 진짜 눈앞에서 사람들이 인물이 꿈틀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루벤스 본인도 화가였지만 굉장히 궁정화가로서 유력한 지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전쟁을 막는데 외교 특사로 활동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자기가 어떤 결실을 얻고 나서 그림도 그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전쟁으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이 그림 이렇게 좀 살벌한 그림 그려온 이유는 결국 이 종교 갈등이란 걸 막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사소하다고 여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변 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